스페인은 한때 세계를 손에 쥐고 있었다. 16세기 지구상 최대 제국의 깃발을 휘날린 나라는 영국이 아니었다. 바로 스페인이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한 왕관이 유럽에서 아프리카까지, 아메리카에서 아시아에 이르는 세계 제국을 지배했다. 그들이 통치한 영토는 너무나 광활해 사람들이 스페인 제국에는 해가 지지 않는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 표현은 후에 영국이 차용했다. 그러나 역설은 여기에 있다. 세계가 목격한 가장 부유한 제국이 결국 자신의 보물 무게에 짓눌려 붕괴했다는 점이다. 이것이 오늘날 중요한 이유는 간단하다. 스페인처럼 우리 역시 갑작스러운 자금 유입을 진정한 부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뒤따르는 붕괴는 항상 잔혹하다. 392년 이후 신대륙에 발을 들인 스페인은 마치 무한한 복권 당첨을 터뜨린 듯했다. 유럽 어느 왕국도 상상할 수 없는 양의 금과 은이 스페인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1521년 멕시코 정복으로 아즈텍 제국이 무너지자 스페인은 사카스의 풍부한 광산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10년 후 페루 정복으로 잉카 제국이 붕괴되면서 포시의 은산이 열렸는데 이 광산은 너무 커서 사람을 먹는 산이라 불렸다. 1세기 넘게 이 산은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보물선들의 컨베이어 벨트를 공급했다. 1500년부터 1950년 사이 스페인은 약 18만 톤의 은과 2천 톤의 금을 수입했다. 이를 비교해보면 이는 유럽 전체가 지난 1000년간 채굴한 은의 총량을 넘어서는 양이다. 이 보물은 유럽만을 재편한 것이 아니라 세계를 재편했다. 세비야와 카데스에서 출발한 스페인 선박들은 동쪽으로 지중해, 북쪽으로 네덜란드 저지대, 서쪽으로 태평양을 건너 마닐라까지 응외를 실어 나르며 그곳에서 은을 중국산 비단과 도자기로 교환했다. 이는 최초의 진정한 글로벌 경제의 탄생이었고 스페인은 그 중심에 있었다. 오늘날 미국인들에게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다. 최초의 영구적 영국 식민지인 제임스타운이 1907년 생존조차 어려운 늪지대에 설립되었을 때 멕시코시티에는 이미 대학과 인쇄소, 대성당이 존재했다. 리마는 번성하는 도시였다. 플로리다의 세인트 오거스틴은 1965년 스페인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제임스타운보다 40년 앞서 현재 미국 영토에 세워진 최초의 유럽인 정착지였다. 스페인은 단순히 앞서 있었을 뿐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가 실패한 식민지로 허둥대던 시절에도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금은보화로 가득한 제국은 속이 비어 있었다. 스페인은 보물과 불을 혼동했기 때문이다. 은은 실제했지만 그들이 은을 사용한 방식은 강점을 약점으로 바꿔버렸다. 스페인의 물가는 폭등했다. 1500년부터 1600년 사이 인플레이션이 횡행하며 한 세기 만에 물가가 4배로 치솟았다. 평범한 스페인인들은 국가가 은의 산을 쌓아놓고도 빵과 옷을 구하기 어려워졌다. 왜일까? 화폐는 신뢰할 만큼 희소할 때만 가치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경제의 금괴가 과도하게 유입되면 구매력은 붕괴된다. 빵 한 개에 동전 한 잎이 드는 마을을 상상해보라. 갑자기 10배의 동전이 유입되지만 제빵사와 빵의 수는 그대로다. 제빵사들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동전을 가졌음을 깨닫고 가격을 올린다. 곧 빵값은 2개, 3개, 4개 동전이 된다. 빵의 질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동전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스페인의 운명이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가격혁명이라 부르며 너무 적은 상품에 너무 많은 은이 몰려 발생한 최초의 대규모 세계적 인플레이션으로 기록한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타격은 모두에게 동등하지 않았다. 은화를 가장 먼저 손에 넣은 귀족, 상인, 은행가 같은 엘리트들은 물가가 조정되기 전에 이익을 챙겼다. 고정된 임금으로 살아가는 평민들은 뒤처졌다. 아이러니는 잔혹했다. 스페인이 은을 더 많이 들여올수록 국민들은 더 가난해졌다. 축복이어야 할 은화가 오히려 독이 된 것이다. 실책은 더 깊었다. 스페인은 생산적 산업에 투자하기보다 수입품에 재산을 쏟아부었다.
이탈리아 상인, 네덜란드 무역상, 독일 장인들은 아메리카 은화로 지불된 사치품을 스페인에 팔아 부를 쌓았다. 제국 자체의 산업은 위축되었다. 보물 함대가 도착하기만 기다리면 되는데 왜 공장을 짓거나 무역망을 구축하겠는가? 스페인은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로 전락했다. 경쟁국들은 훔치고 빼앗고 벌어모은 모든 돈을 재투자하는 동안 말이다. 물론 스페인 군주들은 전쟁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다. 합스부르크 왕조는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의 수호자로 자처했으며 그 사명은 천문학적인 대가를 요구했다. 멕시코와 페루에서 가져온 보물은 오스만 투르크와의 전쟁을 지원하고 네덜란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군대를 유지하며 스페인을 프랑스 종교 전쟁에 얽매이게 하는 데 사용되었다. 왕실은 유럽이 목격한 가장 피비린내 나는 분쟁 중 하나인 30년 전쟁에 자금을 쏟아부었다. 가톨릭과 개신교 국가들이 대륙 전역에서 충돌한 이 전쟁에서 심지어 1588년 개신교 영국을 분쇄하러 파견된 악명 높은 스페인 무적함대 역시 신대륙에서 나온 은으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그 함대가 패배했을 때 그 재정적 충격은 파괴적이었다. 그렇다면 금은 어디로 갔을까? 전장과 함선, 그리고 빚으로 들어갔다. 스페인은 단순히 도착한 재화를 소비한 것이 아니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보물을 담보로 차입한 것이다. 푸거 가문 같은 독일 은행가들과 후대의 제노바 금융가들은 미래의 은수송을 담보로 왕실에 막대한 대출을 제공했다. 이론상으로는 탁월한 방안이었다. 포티의 지혜가 은의 흐름을 영원히 유지할 것이었다. 실제로는 자살 행위였다. 함대가 지연되거나 폭풍에 침몰하거나 해상에서 가로채이면 스페인은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다. 그리고 실제로 16세기만 해도 4차례나 반복되었다. 1557년, 1575년, 1596년, 그리고 1567년. 세계 최강 제국이 20년마다 파산을 선언하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그것이 스페인의 현실이었다. 이런 취약한 시스템 속으로 해적들이 출몰했다. 그들은 단순한 약탈자가 아니었다. 경제 전쟁의 무기였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보물선을 공격하면 단순히 금괴를 훔치는 게 아니라 스페인의 신용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깨달았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지원을 받은 프랜시스 드레이크는 1980년대에 지구 일주를 하며 스페인 갤리온선을 약탈했고 영국 연간 수입의 절반에 달하는 보물을 싣고 귀국했다. 네덜란드의 사략선장 핏하이는 1628년 쿠바 해상에서 스페인 보물선 함대 전체를 납포했다. 은화 1,100만 길더 상당이었다. 이 단일 공격만으로도 스페인 재정은 다시 무너질 뻔했다. 함대가 침몰할 때마다 이는 단순한 해상 사고가 아니었다.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국가 채무 불이행이었다. 스페인은 미래의 보물을 담보로 잡혔고 해적이나 폭풍이 이를 빼앗아갈 때마다 유럽 전역의 채권자들은 대금을 받지 못했다. 한편 영국과 네덜란드는 약탈한 은을 해군, 은행, 무역회사에 재투자하며 미래 제국의 기반을 다졌다. 스페인의 생명선이 아킬레스건이 된 것이다. 스페인 통치자들은 쏟아지는 금괴로 지속 가능한 경제를 구축할 수도 있었다. 지역 산업에 투자하거나 혁신을 장려하거나 사회 전반에 걸쳐 부를 공정하게 포착하는 세금 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은을 끝없는 샘처럼 여겼고 왕실은 가장 위험한 함정인 빚 중독에 빠졌다. 1500년대 중반부터 스페인 군주들은 미래의 보물 선적에 대한 담보로 막대한 차관을 빌렸다. 푸거 가문과 후대의 제노바 은행가 같은 독일 은행 가문들은 다가올 함대의 일부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제공했다. 이는 고위험 금융 게임이었다. 응회가 세비야에 도착하면 빚을 갚고 이 순환이 계속될 거라 믿었다. 그러나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 은괴가 도착하지 않으면 스페인은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고 이는 빈번히 발생했다. 제국은 1557년 파산을 선언했다. 1575년, 1596년, 1607년에도 다시 파산했다. 반세기 동안 4차례의 국가 파산이었다. 역사상 그 어느 왕국보다 많은 보물을 보유한 지구상 가장 부유한 제국이 채권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우리는 갚을 수 없다
고 말하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그 이유 중 하나는 전쟁이었다.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군주들은 자신들을 단순한 왕이 아닌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 정통교의 수호자로 여겼다. 그 사명은 막대한 비용을 초래했다. 아메리카에서 유입된 은은 지중해에서 오스만 제국에 맞선 전쟁, 네덜란드 반란의 잔혹한 진압, 그리고 개신교 잉글랜드와의 싸움을 뒷받침했다. 1588년 스페인 무적함대 아르마다만 해도 수백만 두케트가 소모되었는데 이는 오늘날 수십억 유로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함대가 패배했을 때 그 손실은 군사적 차원을 넘어 금융적 충격 요법이었다. 그럼에도 전쟁은 계속되었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유럽을 갈라놓은 30년 전쟁은 스페인의 보물을 무서운 속도로 삼켜버렸다. 그리고 여기 잔혹한 아이러니가 있다. 그 돈은 거의 스페인에 머물지 않았다. 금고에는 시브를 통과하는 물처럼 스페인 손을 스쳐 지나갔다. 이탈리아 조선업자, 플랑드르 상인, 독일 은행가들은 은으로 대가를 받았고 경쟁국 경제를 풍요롭게 했다. 스페인은 소비했고 다른 나라들은 생산했다. 세비야에 도착하는 새 함대마다 외국 채권자들은 부유해졌고 스페인은 수입품과 외국 차관에 의존하며 자국 산업을 갉아먹었다. 왕실은 자국 경제를 마비시키고 스스로 의존성에 갇혔다. 그러자 해적들이 나타났다. 보물 함대는 스페인의 생명선이었지만 동시에 눈에 띄는 표적이기도 했다. 이 호송대는 사실상 제국의 월급과도 같은 것을 실었다. 베라크루스나 아바나에서 세비야로 향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은이었다. 한 척을 잃는 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재앙이었다. 1928년 네덜란드 해적 피트 하이는 쿠바 근해에서 1,100만 길더 이상의 가치를 지닌 보물선 함대 전체를 납포했다. 이 단일 공격으로 스페인의 신용은 무너졌고 대출 상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직접 허가한 프랜시스 드레이크, 존 호킨스 등 영국 해적들은 해적을 국가정책으로 전환시켰다. 영국이나 네덜란드 해적들이 납포한 모든 갤리온선은 단순한 약탈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제전쟁이었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은을 해군, 은행, 무역회사에 재투자했다. 스페인의 생명줄이 빨려나가 경쟁국 제국의 초석으로 변모한 것이다. 보물 함대에 대한 이 의존은 스페인을 유독 취약하게 만들었다. 영국이나 네덜란드 공화국 같은 다른 강대국들은 불을 무역 네트워크, 농업, 결국 산업으로 다각화했다. 스페인은 모든 것을 금괴에 걸었다. 함대가 도착하면 빚을 갚고 체제는 간신히 버텼다. 함대가 침몰하면 왕실은 위기와 채무 불이행, 또 다른 필사적인 차입으로 내몰렸다. 해적들은 단순히 금을 훔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스페인 제국의 기초를 이루는 벽돌을 빼내간 것이었다. 1600년대 초까지도 지도 위에 스페인은 여전히 위엄을 유지했다. 제국은 대양을 가로질렀고 왕들은 호화로운 궁전에 앉아 있었으며 대성당들은 아메리카에서 가져온 보물로 가득했다. 그러나 제국은 재정적으로 속이 비어 있었다. 인플레이션은 국내 번영을 갉아먹었고 빚은 외국 은행가들의 왕관을 족쇄로 만들었다. 해적들은 스페인의 최대 자산이 최대 약점으로 변모하게 했다. 평범한 스페인인들에게 부는 환상에 불과했다. 물가는 치솟고 임금은 정체되었으며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은 치솟았다. 세계 최강 제국은 스스로를 잡아먹고 있었다. 스페인이 자신의 보물 무게에 휘청거리는 사이 다른 강대국들은 조용히 그 실수를 연구했다. 영국인, 네덜란드인, 그리고 후일 프랑스인들은 금은 보화만으로는 제국을 만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 스페인의 체제는 착취, 광산, 조공, 보물선 함대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아메리카 식민지들은 번영하는 경제로 성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을 본국으로 퍼부어 넣기 위한 통로로 존재했다. 이는 생산이 아닌 약탈의 모델이었다. 반면
영국은 지속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식민지를 발전시켰다. 북아메리카는 금이나 은이 풍부하지 않았지만 담배, 설탕, 목재, 그리고 후에는 면화를 생산했으며 이는 산업과 무역을 촉진하는 자원이었다. 보물 함대 대신 영국은 동인도 회사 같은 차터 회사를 설립하고 런던의 은행 기관을 발전시켰다. 네덜란드 상인들은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를 설립하고 해군을 세계 무역의 무기로 전환했다. 이 경쟁자들은 보물이 도착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부를 창출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해적 행위나 무역을 통해 스페인 은을 탈취했을 때 그들은 이를 재투자하여 힘을 증폭시켰다. 반면 스페인은 내부에서 썩어갔다. 이것이 결정적 차이점이다. 스페인은 보물로 부를 측정했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시스템으로 부를 측정했다. 하나는 유한하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복제된다. 역사는 어느 쪽이 지속되는지 보여준다. 1600년대 중반 스페인의 쇠퇴는 뚜렷해졌다. 한때 위험 넘치던 무적 함대는 그저 그림자에 불과했다. 인플레이션과 반복된 파산은 왕실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었다. 30년 전쟁은 국고를 고갈시켰다. 네덜란드 공화국은 독립을 쟁취하고 상업 제국을 건설했다. 영국 해군은 더욱 강해졌고 은행 시스템은 더욱 정교해졌다. 스페인은 여전히 영토를 보유했지만 이를 방어하거나 개발할 재정적 역량이 부족했다. 1500년대에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제국은 1700년대에 이르러 쇠퇴하는 거인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스페인의 몰락 이야기는 단순히 왕이나 은, 해적에 관한 것이 아니다. 부의 환상에 관한 이야기다. 광산, 신용, 현대식 인쇄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돈이든 유혹은 항상 똑같다. 돈을 쓰거나 담보로 빌리거나 전쟁이나 사치에 쏟아붓는 것이다. 그러나 절제 없이 진정한 생산성에 투자하지 않으면 그 돈은 사회의 근간을 갉아먹는다. 스페인 농민들은 이를 직접 경험했다. 은이 세비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빵값은 그들의 손이 닿지 않을 만큼 치솟았다. 오늘날 저축자들은 정부가 경제가 강하다고 안심시키지만 인플레이션이 임금과 구매력을 잠식하는 것을 지켜본다. 메커니즘은 다를 수 있지만 고통은 익숙하게 느껴진다. 1600년대 해적 습격도 현대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를 지닌다. 스페인의 보물선 함대는 불을 다닐 거대 선적에 집중시켰기에 취약했다. 오늘날 경제는 불을 취약한 금융 시스템, 너무 커서 망할 수 없는 은행들, 또는 아슬아슬한 신뢰 위에 균형을 잡은 채권 시장에 집중시킨다. 한 척의 배가 침몰하거나 한 은행이 무너지면 그 충격은 파문을 일으키며 채무 불이행과 위기를 위협한다. 1628년 피에티네에게 당한 스페인의 손실은 오늘날의 금융 붕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단일 사건이 전체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다. 교훈은 잔혹하지만 명백하다. 보물이 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은이 안전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진정한 부는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생산하는 시스템, 생산성 향상에 대한 투자, 지속 가능한 제도에서 비롯된다. 스페인은 세계의 절반을 소유하고 끝없는 은을 보유하는 것이 영원한 권력을 의미한다고 믿었기에 스스로 파산했다. 현실은 취약성을 의미했다. 경쟁국들은 더 깊은 게임을 이해했고 그들이 미래를 물려받았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리듬은 무시하기 어렵다. 세계 최강 제국이 붕괴한 이유는 보물을 부와 혼동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모든 사회, 즉 경제에 돈을 넘치게 하면서도 그 기반을 텅 비워버리는 사회는 같은 길을 걷고 있다. 문제는 역사가 반복될지 여부가 아니다. 우리가 제때 경고를 알아챌 수 있을지 여부다. 이 이야기가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역사가 답을 가지고 있다.